안녕하십니까. 허관영입니다. 지난 시간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미생물의 유실, 즉 소화조로부터 미생물이 배출되는 양이 점차 증가한다는 내용이었죠. 하루에 100톤을 처리한다는 의미의 유량의 단위로 다음과 같이 쓰는데요. 유기성 폐기물의 TS 농도가 약 4에서 12% 범위 농도에 해당되어 에너지화 시설에서 일일 100톤의 음식물이든 음폐수든 가축분여 등 간에 이들 유량이 유입됨으로 인하여 소화슬러지, 즉 미생물 100톤이 그 소화조로부터 배출되겠죠. 그러면 이 빠져나간 소화슬러지만큼 유입된 유기성 폐기물에 의해 미생물이 증식되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증식된 양은 실제로 100톤에 해당되는 소화슬러지의 양보다도 훨씬 작은 양이다 보니 이러한 상황이 매일 계속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될까요? 배출 속도는 갈수록 빨라집니다. 아마도 1에서 2개월, 길어도 2에서 3개월 정도면 어떤 방향으로 운전될지 감이 잡히지만 4개월째 이후에라도 그 자체로의 개선은 아마도 쉽지 않거나 일시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실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게 된다면 바로 그때부터 이 업계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기다리면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본 영상을 지속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현미성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 섭취하면서 또다시 미생물이 성장하고 늘어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증식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생물은 유기성 폐기물, 즉 음식물류 폐기물이나 은폐수, 가축분유 등을 먹고 섭취하고 분해하여 최종적으로는 바이오가스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때 바이오가스가 생성될 때는 마치 미생물의 미세한 공기방울이 부유 상태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이 바이오가스를 기계적 교관을 통해서 미생물로부터 보다 효율적으로 분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입된 유기성 폐기물은 미생물에 의해 완전히 분해되어 소화슬러지 여액에서 최종 형태로 바이카보네이트가 됩니다. 즉, 유입된 유기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며 US EPA에서는 이를 두고 안정화되었다고 합니다. 호기성 폐수 처리에서 알카리도를 소모하는 것과는 반대로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현미성 조건에서의 분해를 통해서 알카리도를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유기산이 띠는 알카리도가 아니라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 양만큼 생성된 바이카보네이트 알칼리너티만이 현미성 소화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농도와 양은 소화조로 유입된 유기물의 양에 의존하게 되며 이 농도가 적정할 때 안정된 상태가 되고요. 과할 때는 불안정하게 될 수 있으나 소화조의 조건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하여는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기성 폐기물 유입으로 미생물이 매번 유실된다면 정작 유기물 분해 능력을 가진 미생물이 소화조에서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그 소화솔라지가 배출되면서 이에 함유된 바이카보네이트가 함께 감소됨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기성 조건에서는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성 폐기물이 분해될 때만 바이카보네이트가 생성됩니다.
하지만 미생물의 유실로 남아있는 미생물의 양이 감소되기 때문에 매번 같은 부하의 유기물이 유입되어 미생물이 온전히 거듭될수록 높은 부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실로 미생물의 양은 감소되는데 매번 같은 부하로 유기물이 유입된다면 유기물 분해 능력, 즉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전 내에서 유기물이 축적되는 또는 증가되는 비율이 증가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매일 같은 양의 유기물이 유입으로 수리학적 측면에서 미생물의 양이 감소하기에 결국은 미생물로서의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를 독성의 시각에서 보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생물의 양이 감소되면 반대로 소화전 내에서 유기물이 증가됨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유기산 또는 축적된 유기물 증가로 수리학적 영향을 받게 되어 미생물과 함께 유실되면서 바이카보네이트 알칼리니티가 0이 되는 시점에서 이를 셧다운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미생물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바이카보네이트 알칼리니티, 다음번에는 질소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소화조의 적정한 설계와 운영은 기준이 어디가 됐든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셧다운은 현기성 미생물로서의 기능이 극단적으로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유기물 농도가 증가되기 시작하여 소화조의 운전은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많은 기업들이 이미 경험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지만요. 미생물이 지속해서 유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정의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화전 내에서 미생물의 농도와 양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소화전 내에서는 유기 고용물이 아닌 유기산의 형태로 존재하여야 하며, 이때 미생물의 농도와 이물질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의 구분은 측정자 또는 운영자가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 현기성 소화조에서는 다량의 유기고용물, 유기성 질소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미생물로서의 지표 농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특히 소화조 내부에서 미생물의 지표 농도로 TS나 VS 농도를 지표로 삼아서 운영하는 경우 농축 반송 설비가 없는데 TS나 VS 농도가 증가되고 있다면, 지난 회차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소화조의 미생물로서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화조에서 미생물의 양과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지가 소화조 설계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소화조에서 TS나 VS 농도가 과다하게 높아지거나 현기성 미생물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조건으로 설계되었다면 소화조 내에서의 TS 농도는 더욱 증가될 수 있어서 미생물이 차지해야 할 소화조에 유기물이 증가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조에서 TS나 VS 농도가 증가되는 이유는 바이오가스로 전환되지 못한 유기고용물이 소화조 내에서 증가됐기 때문인데, 약 10% 부분의 은폐수인 경우 TS 농도 3.5% 부분에서 소화조의 운영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약 4% 정도가 되면 소화조의 운영은 더 진행시킬 수 없는 큰 문제가 나타난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소화조에 유입된 유기물이 분해되어 바이오가스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경우
그 VS의 양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미생물이 증식이 되는데 이를 TS 농도로 변환시켜 보면 소화전에서의 TS 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소화조의 설계는 유기물 유입에 의하여 소화조에서 증식되는 미생물의 양과 배출되는 미생물의 양이 같도록 유지될 때 잠재되어 있는 모든 바이오가스의 생산이 가능하고 이때 소화조의 운영은 안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기물의 유입과 소화슬러지 배출에 따른 미생물의 증식과 배출에 관한 물질 수질을 몇 가지 항목 분석과 산출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소화조가 정상적으로 설계되었다면 유입되는 TS-VS 농도에 의해서도 소화슬러지의 TS-VS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농도는 유기성 폐기물의 농도 범위에 따라 소화슬러지의 적정하게 운영되는 TS-VS 농도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대로 설계된 현기성 소화조에서는 TS-VS 농도 측정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 설계된 현기성 소화조의 경우 이를 확인하는 것이 유기산 농도와 알칼리도 등 외에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기물이 다량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TS-VS 농도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 미생물과 유기물의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부분의 연구자 개발자들이 유기물과 미생물을 혼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기성 미생물의 지표 항목으로 TS-VS 농도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기성 소화조의 운영이 최적 조건에서 유지될 때 유기물 유입과 소화슬러지 배출에 의해서도 TS 농도는 증가되거나 감소되지 않도록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유기성 폐기물의 유입 농도에 따라 소화조에서 미생물이 유지되는 농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언급하는 소화슬러지, 즉 현기성 미생물은 MPN 테스트를 통해 미생물의 농도를 추정해서 그 양을 측정하기도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을 제외하고 최소 5일 이상의 많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여러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호기성 미생물과는 달리 측정하기가 더 어렵고 오차도 일정 부분 있어서 우리는 보다 쉬운 TS-VS 농도를 측정하여 현기성 미생물의 지표로 삼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기산 농도를 함께 측정하면 소화조의 운영에 좋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최근 10몇 년 동안에 설치된 대부분의 현기성 소화조에서는 TS-VS 농도의 변화가 매우 심하다고 느끼고 있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농도 조건에서 운영되는 소화조도 발견됩니다. 처음 운영이 시작될 때는 소화슬러지의 TS 농도가 일반적인 범위에서 운전이 시작되지만 소화조의 운영이 악화되면 TS 농도가 3.5% 이상 4%까지도 증가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의 경우 이보다 훨씬 높아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고 저 역시 이러한 농도 범위에 있는 소화조의 데이터를 점검해 본 적도 있어서 아직까지도 기업들의 현기성 소화조의 설계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물학적 문제점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러한 점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기성 소화 플랜트가 바이오가스의 생산이 훨씬 활발하고 부산물들을 거의 대부분 재이용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M&A를 하지 않고 그 수익 창출에 몰두하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최근 행해지고 있는 M&A는 마음을 좋지 않게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었음에도 정말 잘 되는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좋은 선례의 현기성 소화 플랜트 M&A로 남으려면 하는 말이죠. 기업들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시설 수준으로 설계와 시공을 한다면 이 업계에서 더 이상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발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화조의 운영 실패가 실패인지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부분은 빨리 알려져야 하고 그래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현기성 소화 플랜트는 에너지 생산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저 그런 시설의 수준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들 아는 내용을 왜 그렇게 설명하려고 애쓰느냐고.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실패인 줄도 모르고 하고 있는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벌써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최소 15년은 넘어서 20여 년이 넘었을 법한데 근데도 나아지는 게 없고 심지어는 다시 8, 90년대로 레트로하려는 공법까지도 대기업에 의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눈 뜨고 못 볼 지경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질서의 측면에서 다다음 주 정도에는 아주 기초적인 용어 사용을 통해 소화조와 폐수처리 공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기성 소화 플랜트의 M&A를 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사실 양쪽이 다 문제점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이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든 빨리 상대에게 M&A를 하려는 생각이 커지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 타사의 비싼 가격에 빨리 넘겨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올려야 한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장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선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존 업계에서의 이러한 M&A 행태는 앞으로 없어져야 할 최대의 과제라 생각됩니다. 제대로 된 현기성 소화 플랜트는 M&A를 통해서 수십 퍼센트가 아닌 시설비 가치의 수백 퍼센트에 해당되는 수익도 얻을 수 있어서 시설에 대한 미래의 가치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100%의 민간 투자 사업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몇 개의 기술을 더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기술을 공개해서 보다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선례의 현기성 소화 플랜트 M&A로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이면 초등학생까지 다 알고 있죠. 물론 최근에는 지하 자원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유기성 폐기물로부터 안정된 양의 에너지 회수를 하면 물론 법적 기준에 적합한 폐수 처리 그리고 재이용 가치를 회수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러한 시설은 이 업계에서 매우 환영받아 마땅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재이용 가치가 있는 것으로는 예를 들어서 타수케이크를 토양 계량제나 복토제로 재이용이 가능하고 폐수로부터 아모니아나 황을 분리하여 비료로까지 회수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유기성 폐기물로부터 더없이 좋은 자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로부터 악취 처리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시설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시장에서의 현실은 녹록지 않죠. 제가 그 대안을 영상을 통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200만 환경인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에너지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론, 실무, 시설의 문제점, 생물학적인 문제점 등을 이론과 실무를 곁들여서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문제점부터 실무까지 필요한 기업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나 기업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기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누구나 다 신규 사업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면허를 더 이상 획득할 수 없도록 제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 업체들의 양도 양수를 통해서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 개발되었다 한들 수십 또는 수백억 원의 자금력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돈 많은 또는 자금 동원력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이 사업을 메인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생물학적 기술력은 능력치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관한 가치 포장을 잘해서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정 기업에게 혹하게 만들기도 해서 향후에라도 M&A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꺼리게 되고 시설에 문제가 있어도 바로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중소기업이라면 흥망이 달려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때문에 잘못된 M&A로 기업을 양수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형태의 에너지화 시설도 좀 바뀌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현기성 소화 플랜트 발전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자체나 환경부 측에서 데이터 공개를 통해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사실 새로운 면허를 더 이상 획득할 수 없도록 제한해 놓고 있어서 이 분야 현재의 기술 능력으로는 에너지화 시설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다 한들 제대로 평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상태이며 기존 기업으로서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래도 뭔가는 크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현기성 소와 정통의 흐름을 이어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현기성 소화의 원리와 이론은 이미 1979년에 정립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기성 폐기물이 US EPA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기성 폐기물의 형태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유기물 함량의 지표가 되는 또는 미생물의 지표 농도가 되는 VS라는 측면에서는 똑같다라는 것과 이에 대한 적용성은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US EPA에 정립된 현기성 소화의 원리를 내 것으로 만들고 소화할 수 있어야만 이를 변형시킬 수 있고 이를 국내용, 국제용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은 더 나은 정보로 다음번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200만 환경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더 좋은 내용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의 지식과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한 내용으로 200만 환경인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의 생물학적 기술의 뜻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관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